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 특검에서 말이죠. 무려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0년. 어마어마한 구형이네요. 참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 구형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구형 내용을 보면요. 이게 크게 봐서 이제 이 혐의를 세 가지로 이제 압축할 수가 있는데, 경호처를 사병하였다. 그래서 공수처 체포를 방해했다가 5년이고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비화폰 인멸을 했다. 이게 3년.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결재한 뒤에 폐기하도록 했다. 여기에 대해서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입니다. 구형.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최초의 구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란 이 본재판 직위원 판사하는 것은 1월 9일경에 종료가 되면 2월 중에, 그러니까 이제 법관 인사하기 전에 나올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평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초의 구형이 나왔고, 이 구형에 대한 선고는 1월 16일 날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가 지금 이제 취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 내용, 여전히 악법들은 그대로 모조리 전부 다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파문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동혁, 오늘 이제 도봉에서 말이죠. 이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봉사활동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장한석 연대,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했습니다. 시기가 상조하다. 옳은 얘기죠. 요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제가 사실 그제부터 쭉 보도해드리려다 못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잖아요. 기본 시리즈가 정말 재정에 있어서의 기본을 안 지키는 게 기본 시리즈예요. 돈을 무조건 풀어. 이제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확장 재정 정책을 쓰고 있어요. 확장 재정이 이제 현금을 살포한다. 포퓰리즘의 전형이죠. 나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나라가 망하는지 조선일보에서 2개의 칼럼과 분석 기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요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확장 재정을 하다 보니까 돈이 세입이 작은데 세출은 커지는 거예요. 그럼 확장 재정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 압력은 더 커지고, 인플레 압력이 커지가 나라는 망하고, 이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빚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의 경우에는 1,300조로 늘어나서 GDP의 49.1%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1,413조로 늘어나서 50%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에 관해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 칼럼하고 이제 이 분석 기사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말이죠.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젊은 분들을 갖다가 새로운 구독자로 많이 추천을 해 주셔서 제 방송이 대형 방송으로 자리를 좀 굳건하게 지켜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기조, 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여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핸인핸드라고 그러잖아요.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이죠. 윤 대통령에 대한 구형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쳐서 10년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동안에 말이죠. 7차례 지금 재판을 해서 오늘 구형이 있게 되고, 아직요. 이 이제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날 예상되어 있습니다. 1월 16일 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10년을 구형했고, 지난 7월에 재판에 넘겨서 5달 만에 구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구형과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한 바 있어요. 왜? 본류 재판은 지금 직위원 판사가 하는 건데, 본류 재판에 대한 유부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재판하냐? 그러니까 말이죠. 이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재판에서 맨 머리 부분으로 올라가서 먼저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왜 또 다루냐?
예를 들어서 내란 준비 상황 같은 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란 준비 상황 같은 것은 이미 포함이 돼서 쥐기현 판사가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처벌을 하는 거죠. 이중 처벌을, 이중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런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요 재판의 경우에 재판부 스스로 일정을 한 달 정도 땡겼어요. 이거 얘기로는 추가 증인들을 갖다가 불러서 이제 혐의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 왜 추가 증인들도 소환하지 않고 멋대로 먼저 속전속결로 가느냐. 그리고 6개월이라고 하는 규정은 특검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선거법도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발해 왔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칼자루 진 데가 특검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주 혐의잖아요. 근데 공수처의 영장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느냐? 불법 수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왜 불법 수사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니까 불법 수사권 행사에서 만들어낸 영장을 집행한다? 그럼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집행도 불법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지만 하나도 지금까지는요 특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싸워왔는데 이러한 법리적 이 쟁점에 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뻔할 뻔짝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공수처하고 경찰이 1월 3일 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호처가 이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엄 해제 이틀 뒤에 사후 계엄 선포문을 결재한 뒤에 한덕수 총리 요청에 따라서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 당일날 공무원 18명 중에서 9명만 소집해서 나머지 9명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이 혐의를 지금 특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중부장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하고 물리력을 동원했다. 그러면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합본 기록 인멸을 시도하고 허위사실 공반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행은폐 등 가중 양형인자가 존재한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범죄죠. 이 어마어마하게 중형을 지금 구형을 하면서 선고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얼마가 선고가 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냐, 유죄가 선고될 것이냐가 형량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윤 대통령이요. 한남동에서 공수처 조사에 응할 때가 이 공수처는 불법을 단행한 영장 집행이지만은 유혈 사태가 우려가 돼서 내가 임의로 공수처의 수사에 나가겠다. 딱 그렇게 했는데 당시 오동훈이 요 인간이 말이죠. 무슨 소리야? 임의 출두 안 돼. 강제 집행해야 돼. 이렇게 나왔던 게 요 사건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순수 법리적인 판단에 의한 선고를 할 것인지 또 이 헌재처럼 말이죠. 정무적 판단을 우선시해서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낼 것인지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 일단 지금 장한석 연대는 시기상조다. 이러면서 지금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장한석 지금 연대 이거를 갖다가 표현을요. 장동준 이렇게도 얘기하고 언론마다 달라요. 근데 장한석이가 더 말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성을 따른 거죠. 장한 또 석은 이준석 마지막이잖아요. 예,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구체적인 연대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자, 도봉에서 오늘 국민의힘 약자와의 통행위원회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더 바뀌고 더 강해져야 할 시기다. 그러니까 혁신과 개혁이 더 먼저다는 얘기죠. 이 혁신과 개혁 속에는 한동훈 단계 사건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왜? 한동훈 단계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갖다가 개혁하고 혁신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개혁 혁신의 1번은 바로 이 한동훈 단계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충 넘어가려고 지금 요 한동훈 요 인간이 말이죠. 꼬리를 쫙 내리고 있어요. 필리버 와클랜스 수고가 많았다는 등등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변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민이 어떻게 쇄신하고 변화할지에 대한 그림도 아직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과 변화를 얘기하기 전에 연대 얘기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일부 야권에서 지금 이제 이준석 한동훈이도 다 끌어안고 가야 돼. 함께 싸워야 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거부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당 개혁과 혁신이 먼저다. 이거를 분명히 선을 걷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했나요? MB 박근혜 전 대통령 유승민 만날 수 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당을 이끌어온 원로분이나 당의 어른들을 만나는 일정을 연말에 가기 전에 하려고 한다. 자, 연말 가기 전에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일 날 지금 예방이 유력하다 이렇게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처럼 나왔어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외연 확장 이것도 오늘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다 넓게 확장하고 당의 힘을 넓혀가기 위한 행보들도 하려고 한다. 어떤 분을 어떻게 만나 뵐지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을 하겠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연 확장. 자, 그리고 29일과 30일 호남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이제 외연 확장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래서 지난 29일에는요, 29일, 30일인데 29일에는 무한항공 제주항공기, 무한공항 제주항공기 여객기잠사 1주년을 맞이해서 무한국제공항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추모 행사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에는 전북 도당을 찾고 새만금 일대를 돌아보면서 현장을 시찰한다. 자, 이런 지금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무쪼록 하여튼 뭐 성공적으로 모든 내년 선거에서 최소한 이길 수 있도록 아니면 최소 한도의 승리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는 단계 사건이 걸려 있으니까 빌보와 관련해서 노고가 많았다 이러면서 꼬리를 내리고 달려들고 있고 이준석하고는 이미 통일교 특검 연대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장한석 연대의 하나의 고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정청래가 오늘 취임 147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이죠. 통일교 특검 춘천은 제3자가 하는 게 맞다. 지금 민당에서는 입장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헌재하고 변협을 거기다 껴놨어요. 변협. 그리고 또 이제 바뀌어서 우리 야권에서는 지금 어디로 넣고 있느냐? 개혁신당하고 그다음에 조국당 정해줘야 된다. 왜? 조국도 통일교 특검에서는 조국당하고 그다음에 개혁신당이 거론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입장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지금 바뀌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병기 건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사법개혁 조이대가 자초안이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하고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간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3대 특검에서 비진했던 부분들만 모아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모든 의혹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이 반민주적, 민심에서 이탈한 반민주적 윤어게인당과 다르지 않고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국민들의 뜻에 가장 앞서 응답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이죠. 민심과 당심이, 지금 이제 이 정청래는 이걸 알아야 돼요. 민심과 당심이 지금 정청래가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하고 같이 가느냐? 천만의 말씀. 민심 개딸심이죠. 개딸심하고 민심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본인의 성과는 이제 3대 개혁, 즉 검찰청법 폐지, 그 다음에 방송상법하고 정보통신망법 여기에 최우선으로 앞장섰고 그 다음에 민생회복 입법, 상법, 농업사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전자금융거래법, 국민안전입법, 응급의료법, 형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다음에 국토균형발전입법, 부산해양수도특별법, 이재명 정부 첫 예산 법정 시한내 처리 이런 거를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당내에 고명하신 한반도 평화 전문가를 모셔서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서는요, 2026년은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다. 그래서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가슴에 승리의 장미 것을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1인 1표제, 이게 무산됐는데, 당원의 주인인 진짜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이번 최고위 보궐선거 직후에 재추진하겠다. 그리고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공천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끌겠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 선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그리고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요, 진짜 독립적인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한다. 그리고 민주당 통특 법안은 통일교 특검 법안은 오늘 중으로 지금 발표를 하겠다,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김병기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본인이 어제도 김병기하고 통화를 했고 국민과 당원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제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리고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으로 실로 막중한 자리인데 그래서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이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사태 주장과 관련해 이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야, 당원과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며칠 후 김 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편타한다니 그때까지 지켜봐 달라.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김병기하고 그 가족을 둘러싼 쿠팡 대표와 호텔 식사,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 그 다음에 항공사 의전 요구, 그리고 대학병원 가족진료 요구 등 각종 잇따라 의혹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병기는요, 이게 사실상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말이죠, 이 보좌진들이 앙심을 품고 제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해당 보좌진들은 그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가 채무 문제. 그래서 이 국가 채무 문제가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뭐 다 아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이죠. 조선일보에서 칼럼과 분석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아주 잘 내놨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요 내용,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빚 잔치 중이다. 부채 골든타임은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의, 이 분석 기사예요. 굉장히 정리가 잘 됐습니다. 이 분석 기사. 첫째 말이죠. 이 IMF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5년도에는 53.4%에서 2030년도에는 64.3%로 상승할 전망이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정부 부채 비율이 이렇게 53.4% 금년도가, 다른 데서는 이게 49.1% 나와요. 예, 이게 49.1%. 이게 여기는요, 정부 부채 플러스, 그 다음에 가계 부채, 그 다음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것은 비기축통화국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수준이다. 원인으로는 세수 감소, 복지연금 지출 확대, 경기 부양과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그리고 AI 관련 예산 확대가 지목이 되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부채 비율이 10%씩 오를 때마다 성장률이 0.5%씩 하락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출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거예요. 폭증,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출의 폭증. 그래서 금년도 3분기 기준 가계대출은 1인당 신규 지급액이 3,852만 원, 특히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4.6%로 역대 최고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주담보대출 44.6%. 그리고 30, 40대가 대출 증가의 중심층인데 집값 상승과 자산 인플레이션 기대 속에 영끌이 재개된 상황이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정부의 확장 재정이 이루어지고 또 부동산 공급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부동산 대출이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인 사업자 부채가 굉장히 또 악화되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 그래서 작년 기준, 2024년 기준 개인 사업자들의 연체율이 0.98%, 2017년도 이후 역대 최고치, 특히 비은행권 연체율이 2.1%로 급등하고 있고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자영업자 생존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번째, 정부의 대응을 보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대비 3.8% 이내로 관리하고 부채관리법과 추경 억제를 검토 중인데 금융당국은 대출 억제 기조를 지속할 예정으로 있고요. CSR 규제 강화 방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한국 재정이 여력을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 수단으로 부채를 활용할 골든타임이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최재우 기자가 쓴 이 글인데요. 이 부채를 경기를 살 수 있는 전가에 비유하면서 지금처럼 남발하면 나중에는 감점될 위험이 있다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국은 정부와 가계, 기업 모두 빚에 의존한 빚잔치 경제에 들어섰고 지금 5년이 건전재정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칼럼은요, 정부 부채가 폭증하고 가계빚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부실화로 인해서 한국 경제 전반이 부채 의존형 구조로 치닫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부채 관리의 마지막 유예기 골든타임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가계부채 즉 빚도 늘어나고 있고 개인 사업자 부실화가 이거 개인 사업자 빚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가계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모두가 지금 빚의 부채의 골든타임을 지금 이를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이제 또 이 칼럼 하나가 있는데요. 경제 포커스라는 칼럼인데 요 칼럼도 이제 비슷한 칼럼이지만은 굉장히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첫째요. 이 국가 채무 급증이 초래할 경제적 위험 신호가 뭔지를 분석하고 있어요. 글로벌적인 이제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의 3대 리스크가 뭐냐면 AI 거품, 지정학적 갈등, 재정 불안 이 세 가지가 글로벌 경제 3대 리스크인데 이 중에서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재정 문제.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국은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국가 채무가 GDP 대비 10% 이상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채 금리가 오르는 재정 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의 재정 상황을 보면 한국도 2020년도 이후에 재정 적자가 구조화되면서 올해 말 국가 채무가 1,300조, 49.1%, 그리고 내년에는 1,413조, 50%가 넘어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국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국채 금리가 오르는 조기 경보가 지금 울리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 우위와 관련해서요. 그 재정 우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자 된 토마스 사전트의 재정 우위론을 인용하면서 정부의 빚이 늘면 중앙은행의 금리 통제력이 약화돼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를 합니다. 예, 당연하죠. 정부 빚이 늘면 중앙은행의 금리 통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고환율로 물가 압력이 이미 높은데 국제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은 물가 불안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위험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정부 대응 비평을 지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율이 1,400원, 지금 1,500원에 육박하는 이런 경고음을 계속 무시하다가 1,500원이 다 되니까서 급히 대응한 것처럼 정부의 뒷북 정책이 재정 위기에서도 반복될 조짐이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장 재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후세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를 우리 시민이 이제는 감시할 때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이 해결책은 그럼 뭐냐? 빚을 줄이는 유일한 근본책으로는 규제 완화, 민간 활력 제고를 통한 세수 확충, 그리고 경제 규모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 지출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당연하죠. 경제 주체가 세기잖아요. 예, 정부, 기업, 가계. 예,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고금리, 고물가의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환율과 금리 흐름이 조기 경보를 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적 경고성 칼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이죠. 굉장히 참 위험한 이런 지금 장난을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 지금 이재명 정부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